네, 뉴스 신세계 시간입니다. 원래 제가 저 오른쪽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를 대신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김동인 기자님의 기사에 대한 팬이거든요. 아, 그러셨네요. 네, 예전에 몰랐습니다. 인터랙티브 기사, 대림 뭐 이런 시리즈들 재밌게 봤었고. 아유,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제가 진짜 잘 부탁드려야 되는 날이거든요. 네. 예, 김동인 기자님이 잘 열어주셔야 나머지 1시간 반 동안 제가 좀 끙끙대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는 일단 극한 호우가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맞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엄청난 피해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피해 상황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벌써 이제 어제부터는 무더위가 찾아왔죠. 네. 그래서 상당히 더워서 이게 엊그제 일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데 사실 주말 동안에도 비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네. 전국적으로 극한 호우가 너무 많은 피해를 안겼는데요. 특히나 지금 인명 피해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원래 어제 이제 밤 9시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전국에서 18명 사망이라고 지금 집계가 됐었는데 이 실시간 집계는 아니라서 추가적인 소식들까지 좀 감안하면 현재까지 19명이 사망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종자도 9명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번 폭우는 특정 지역에 단기간에 좀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인명 피해 역시 특정 지역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아무래도 경남 산청군입니다. 16일부터 주말까지 누적 강수량이 793.55mm 이 정도에 달한데 토요일 하루에만 300mm 정도 육박하는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산청에서만 인명피해가 좀 심각해요. 아까 제가 이제 19명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사망자가 산청에서만 10명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4명이 지금 실종 상태이고 오늘도 실종자 수색이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좀 파악이 되지 않는 실종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대피 주민만 이제 14,000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대피했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이재민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만 보시는 분들은 일단 워낙 비가 많이 왔다고 하니까 대응이 좀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정권 초반부터 계속 강조했듯이 재난 안전 상황에서는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걸 강조를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산청군의 피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속도감 있는 대응이 가능했지 않느냐. 이거 자칫하면 좀 인재라는 어떤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래 비 피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특히나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된 경우에는 사실 사람 탓을 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자연재해 상황에서는 그래도 나중에 설레발려도 괜찮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들이 남게 되는 거죠. 물론 사후적인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피해가 산청에서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저도 이제 자연재해 관련해서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참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집중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관심을 좀 덜 받죠. 관심을 덜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도심 폭우를 우리가 특히 서울에서 폭우가 내렸다 하면 뭐 강남역이 잠긴다거나 혹은 이제 반지하방에 이제 침수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지역에서는 특히나 산사태 피해가 좀 큽니다. 산사태. 네, 왜냐하면 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표토층이 물을 머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그 머금을 수 있는 물 이상으로 비가 내리게 되면 용량을 넘쳐버리게 되죠. 그렇죠. 그대로 우악하고 쏟아져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산사태로 인한 사망 피해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좀 산사태에 의한 인명 피해가 좀 많았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산청 지역 인명 피해도 주로 산사태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산청이 금요일까지도 적지 않은 비가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산이 그만큼 물을 많이 머금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토요일까지도 비가 더 내릴 것이다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쯤에는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할 수 있다라고 조금 더 대피 명령이나 혹은 경보가 좀 일찍 울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을 산청군이 좀 놓쳤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경보가 일찍 나와서 대피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일찍 움직였다면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산청군도 그렇지만은 대체로 농촌 지역이 워낙 고령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일찍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대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일찍 발령되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대피라는 것도 있지만 재난경보 문자라도 네. 조금 더 서둘러서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데 산청군 상황을 좀 보니까 금요일 아침에 일부 지역에 또 일부 주민들을 좀 잠깐 대피시키긴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곧바로 좀 돌려보냈고 토요일 오전까지도 별다른 대피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전에 주요 이 사망 사고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뒤늦게 토요일 오후 1시 38분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 대피 재난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대피 문자긴 맞습니다.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대피 문자도 좀 늦었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인 거죠. 이 조금 더 일찍 위험을 알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외에 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좀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집중 호우 기간 동안에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그 공직기강 해이 발생 시에는 엄중히 문책하겠다라는 경고를 했다고 이 강유정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나 세종시에서는 지난 17일 오전 2시에 이 40대 남성이 하천 아래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을 했는데 이 사실 인지를 거의 한 23시간 정도가 지난 18일 새벽에 알게 됐던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문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저도 예전에 취재를 해보면 네. 공무원들 특히 이제 지방 공무원들이 안전 관련된 부서에 배치되는 걸 굉장히 꺼린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평소에 잘 대응을 해도 티가 별로 안 나고.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고가 나면 또 거의 이제 혼자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좀 깊이 부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뭐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이 초반부터 이제 상당히 좀 안전 문제에 경각심을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참사 뭐 피해자를 만났던 것도 네. 사실 그 메시지의 일부이긴 그렇습니다. 했었죠. 네. 네. 오늘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수순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도 아마 이제 강도 높게 잘잘못을 따지게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주말 동안에 정치권에서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이제 처분 네.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가 됐고 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임명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지명 철회라는 게 사실 낯익은 풍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자진 사퇴라는 방식을 많이 선택을 예. 하잖아요.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네. 물러난다 이런 취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그 포커스가 이 직접 그만두는 개인에게 맞춰집니다. 그런데 지명 철회를 하면 애초에 내가 지명을 잘못했다라는 걸 사실은 좀 인정하게 되는 모양새긴 해요. 그러다 인사 보니까 검증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걸 네, 대통령이 그렇죠. 인정하는 셈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아예 책임을 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명 철회 선택 자체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수였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메시지니까. 조금 더 강한 네.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일요일 날 오후에 있었던 브리핑 먼저 좀 살펴보면요. 네. 재산 의무 표절 의혹 등의 논란이 있었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직접 밝혔습니다. 후보 지명 21일 만입니다. 정확히 3주더라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첫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좀 여론 동향을 살피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19일 토요일에도 이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문제 의견을 좀 들었고 또 우상호 수석으로부터도 별도 보고를 받고 궁금한 점을 질문했다고 하는데요. 이진숙 전 후보자 본인의 입장도 나왔어요, 오늘. 네. 교육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을 남기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네. 자기의 결단에 의해서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니고 네. 대통령이 이제 그만하자라는 거를 이제 결정한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인사권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네. 모양새가 된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인사권자의 결정이라는 단어가 사실 오늘
오늘 하루 종일 좀 회자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시에 함께 논란이 된 인물이 있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명 수순을 밟기로 결정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브리핑에서도 우상호 수석에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냐라고 물으니까 그렇다라고 일단 답을 했고요. 여기에서도 우상호 수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다양한 의견을 또 전달했고 가장 마지막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인 것으로 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특히나 우상호 수석도 이 얘기를 좀 강조합니다. 인사권자의 결정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네, 인사권자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다. 예, 그렇죠. 이게 대통령 결단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약간 이 맥락상으로는 네. 서운하시더라도 좀 이해해달라라는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랑은 더더구나 비교가 되는 게 윤석열 정권 때는 임명 강행을 하는 장관급 후보자들이 이제 이전에 비해서도 좀 숫자가 많기도 했지만 네. 만약에 중간에 낙마를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을 많이 취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강행을 하더라도 인사권자의 결정 본인 선택이다라는 그리고 부분을 좀 이제 강조를 하고 지명 철회를 있다는 하더라도 거죠. 인사권자의 결단 뭐 네. 이런 셈이 되는 거네요. 네, 일단은 그 정치적인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이 일종의 그 어느 정도 한 명은 이 지명 철회를 하고 한 명은 네.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당연히 이게 정치적인 논란으로 오늘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 이 지명 철회인 점 일종의 절충안을 선택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네. 상황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그러다 보니까 이 강선우 후보자를 좀 지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혁 수석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필요한 부분을 소명하고 사과했다. 이라는 거 지켜봐주고 평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김현정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같이 의정 활동을 하면 성격 좋고 또 주변과 잘 어울렸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게 좋은 어모는 아니긴 하죠. 그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른바 이제 쉴드를 친다고 하잖아요. 네. 방어막을 칠 때도 네.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격을 가지고 오면 안 되긴 합니다. 가장 좀 매끄럽지 못한 방식 중에 맞습니다. 하나긴 합니다. 네. 뭐 내가 그분 잘 아는데 네. 라는 게 과연 이제 정치인들끼리야 이제 네. 통하는 얘기지만 같이 일해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그렇죠. 식으로 좀 예, 표현을 예. 하고 있죠. 하지만 물론 반발도 여전합니다. 이 특히나 문재인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닌 정영애 전 장관이 이 재직 시절에 강선우 후보자에게 예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 강 후보자가 본인 지역구에 해바라기 센터를 설치하려고 요청을 했고 이를 거부하니까 여성가족부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는 겁니다. 하려면 하라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하는데 결국 이 예산을 살리긴 했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물론 이제 사실관계를 따지는 부분은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양측의 입장이 있기 마련이긴 그럴 수 한데 있습니다.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뭐 죽이려고 했다가 살렸다. 뭐 이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그대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 가서 사과해서 살렸다. 네네. 하긴 그런 얘기가 했습니다.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사실 그거는 보통 장관 후보자들이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들 많이 찾아가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네. 이런 문제는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히나 강선우 후보자의 부담은 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아무래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참여연대도 오늘 논평을 내면서 이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다라면서 지명 철회를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야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박성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을 전제로 한 어떤 행동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한마디로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강경한 태도를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인사 문제라는 게 한 번 얘기가 되니까 이제 이것저것 네. 많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강준욱 대통령 국민통합비서관,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네. 이분도 오늘 새로 좀 논란이 크게 좀 번진 분이에요. 맞습니다. 과거 발언 때문인데 네. 이건 또 좀 결이 살짝 다르긴 합니다. 이 올해 3월 발간한 저서가 있는데요. 이 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다라고 글을 써서 이거는 논란이 된 겁니다. 비상계엄을 사실상 옹호하는
그렇게 됩니다. 제목 계엄을 자체가 사실상 책의 제목이 옹호하죠. 야만의 민주주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수층에서 계속 주장했었던 한국식 민주주의가 결국 이제 이른바 떼법이다. 네. 그래서 민중이 뛰어나와서 민주주의를 오염시킨다. 이런 취지를 거의 계승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책인 것 같던데.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된다면 공포의 전체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정권이 될 것이다. 아, 전체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정권.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자리를 한 자리를 하게 되는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이러한 글 내용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인데요. 네.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알고도 임명을 했다. 네, 보수 측 인사의 추천을 받아서 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 비서관의 입장문도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들을 보듬고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이 반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내란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생각하는 건 선을 넘은 거다.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여당 의원들과 또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도 이 발칵 뒤집혔다라는 이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적합하지 않은 인사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 가지가 논란이 되면 이 기자들도 보통은 자, 이분이 썼던 과거의 글을 한번 다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옛날 글들을 뒤지게 돼요. 그렇게 되죠. 네. 그런데 또 뒤져보니까 이 다양한 이 과거의 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논란 중에 하나는 2018년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오늘 또 논란이었는데요. 식민지 근대화론을 본인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강제징용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는다도 문제지만 네. 강제징용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 정부의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우리 정부의 이제 일관된 입장에 대한 반대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민 통합 차원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극우적 발상에 그렇죠. 조금 더 가까운데 그런 언행들이 조금씩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이거는 좀 논란을 넘어서는 수준의 인사가 아닌가 싶긴 한데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국민 통합을 한다 그러면 이제 보수층의 인사를 일부 포용한다. 이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보수의 범위가 극우로까지 넓혀지면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좀 극단적인 발언에 대해서 얼마나 교차 검증이 이루어졌었느냐라는 것은 아무래도 추후에 조금 더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보니까 이제 정규재 그 전 주필, 뭐 이른바 이제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라고 불리는 분, 그분이 이제 나도 추천했었다. 네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데. 나왔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보수 인사들 여러 명의 추천이 있었다라는 맥락이 좀 깔려 있는 그 인터뷰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천 어디서 받았느냐라는 부분도 아무래도 후속 기사들에서 계속해서 이 취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실의 비서관급의 인사가 뭐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높은 직위는 아닌데 수석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네. 수석 비서관쯤 돼야 이제 정치적 부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인사인데 비서관들은 원래도 이제 들고 나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제 국민통합 비서관이니까 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의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 같은데 유독 이 사람을 굳이 했어야 되느냐를 따져보면 아마도 추천인이 누구냐와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추정도 촉이 좀 발동하긴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사실 그럼 누구였냐, 누구의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픽이었냐, 그렇죠. 라는 지적들이 아무래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검증이 조금 더 헐거웠을 수도 있고, 뭐 이 부분은 아마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이어지는 논란들을 저희가 또 계속 좀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 오늘 뉴스 속보 많이들 보셨을 텐데 윤석열 씨 그리고 이제 뭐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특검에서 수사가 계속 좀 진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특검 관련된 사안들이 계속해서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차상병 특검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소환 통보 이런 문제들도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이번에는 이제 특검 소식인데 오늘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은 게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씨하고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한 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제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이 서울구치소장에게 송구했다고 하고요.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8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 특검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합니다.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청취자분들도 잘 못 보셨을 장면인데 보름 넘게 남았는데 굉장히 좀 일찍 통보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2, 3일 전쯤에 이게 밀고 당기기를 하는 풍경을 많이 봤는데 왜 이렇게 일찍 통보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브리핑에서 좀 질문이 나왔는데 네. 그래야 이 자발적으로 출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시간을 충분히 줬으니 네, 충분히 뭐 다른 줬으니. 약속 뭐 이런 거 핑계 대지 말고 네. 나와라. 오늘 이제 언론에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제 소환에 응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긴 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소명할 부분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다만 좀 건강 상태 변수가 남아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이 소환 문제들도 아무래도 이제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을 소환하는 문제도 같이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윤석열 씨 부부는 이제 유독 소환 통보를 앞두고서는 이제 건강 상태가 이제 왔다 갔다 네. 해가지고 전력이 좀 많았죠. 네. 네. 2주나 남았는데도 그때까지 좀 세팅이 안 되려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과연 그럼 2주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네. 문제도 남아 있지만 그 2주 동안에 어떤 수사가 또 보강될 것이냐도 관심이긴 합니다. 이 소환되기 전까지 얼마나 어떤 사안들을 지금 특검이 밝혀내느냐라는 것도 관건인데요.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오늘 또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요. 네. 오늘 오전 9시 58분에 출석해서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모 씨에게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건희 씨와 직접 관련된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네. 결국 이제 이종호 씨를 불러서 새로운 법 위반 사실이 추가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이종호 씨나 혹은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자들하고 네. 얼마나 좀 조사 진행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네. 나중에 이제 김건희 씨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 김건희 특검에서는 특히나 이게 좀 갈래가 여러 갈래로 뻗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유념해서 뉴스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상병 특검입니다. 네. 이른바 02800의 7070번 네. 이 내선 전화로 전화를 받은 사람이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인데 오늘 뭐 실토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변호사 공지를 통해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게 맞다라고 밝힌 상황이었고요. 지금 전화 끝나고 나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 취소 그리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자로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씨가 직접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언급을 했고 전화를 연결을 했다. 그리고 사실상 그때 당시에 지시를 한.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시 내용이 디테일하진 않았다라고는 지금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발언도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뭐 작년이나 혹은 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애초에 전화를 안 받았다거나 혹은 네. 뭐 전화 통화를 했더라도 그 내용이 아니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왔는데. 네. 국회에서도 실제로 전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네. 있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윤석열 씨한테 전화 받은 게 맞고 네. 그 관련된 내용이었다까지는 온 거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사실 이 어느 정도 수사를 통해서 VIP 경로설까지도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라 그렇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그런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실체에 조금씩 봐야 다가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신세계 김동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